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며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김경애입니다. 저의 삶은 험난하고도 헌신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때 저는 아들과 함께 세상을 버텨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며 깊은 슬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아들이 삶의 전부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픔을 숨기고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직업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부터 저는 낮에는 공장이나 시장에서 일을 했고 밤이 되면 작은 불에 의지해 부업으로 옷의 실밥을 정리하거나 인형 눈알 붙이기를 하며 밤을 지새우며 일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2~3시간만 자며 일했던 날도 허다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아들을 위해서 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버텼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경제적 현실은 저를 매일 새벽같이 일터로 나서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심한 감기에도 일을 쉬지 않았고 손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어도 저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학습 준비물이나 소풍 갈 때 필요한 간식까지도 챙겨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절약했습니다. 비록 저는 오래된 옷을 입고 밥 한 끼도 간소하게 먹었지만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온갖 고난 속에서도 굳은 의지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잘 버텼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저의 삶에는 희생과 사랑 그리고 불굴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저는 비록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그 길이 자랑스럽고 의미 있음을 느끼며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남은 노년의 생활을 즐길 날만 남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하루는 추석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형님은 장손의 결혼을 성대하게 치렀다며 집과 자동차까지 지원해줬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평소 과시하는 걸 좋아하던 큰형님의 성격상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집이며 차까지 해줬다고 자랑하는 모습에 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집이랑 차까지 해주고 나서 형님 집을 작은 평수로 옮긴 거라고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래도 우리 집 장손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들 결혼식은 한 번뿐인데 성대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애들 결혼 지원해줬다고 우리 집 작은 평수로 옮긴 건 아니야. 누가 그렇게 말해? 또 셋째 고모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요, 셋째 고모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셋째는 항상 그렇게 우리 집 뒷담화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그런 식으로 우리 집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서 알려줘. 알았지? 아, 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애들한테 미리 이것저것 해줄 필요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아들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돈 꽉 쥐고 있다가 죽기 직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요. 요즘 자식들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돈이라는 것의 무서움에 대해 경계해 왔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한들 내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만 자식들이 헛짓거리 못하고 강제로라도 자신에게 효도할 거란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수성가했던 가장 친했던 친구 혜미의 비참한 말년을 보고 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혜미는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보다는 살림 미천으로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7남매 중 첫째였던 혜미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은 하지도 못한 채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혜미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부모님과 함께 집안 농사일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7남매 중 막내 아들만 공부시키기 원했던 부모님의 고집에 의해 똑똑하고 총명했던 혜미는 자신의 꿈을 키워보기도 전에 식구들 먹여 살리는 전선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어 갈 때까지 농사 일과 집안 살림을 도맡아가며 동생들을 챙겼던 혜미는 성년이 되어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위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약 6년간 살림을 도맡아 했던 탓에 음식 솜씨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부모님은 혜미를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혜미가 없으면 동생들을 챙겨주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할 사람이 딱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미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집안 살림을 위한 부속품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해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 20살에 배운 건 초등교육뿐이었던 혜미가 일할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에 자신 있었던 혜미는 일단 여인숙 달방을 끊어놓은 채 무작정 동네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반찬이든 칠남매를 자신이 다 먹여 키웠다며 호언장담하며 식당 사장들에게 호소했지만 그 어떤 사장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식구들 먹을 정도 양을 만드는 건 누구나 다 한다며 식당 음식 만드는 게 그리 쉬운 줄 아냐며 면박을 받기 일쑤였죠. 결국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은 훗날을 도모하고 주방 보조로 설거지와 매일 양파 까기, 파 썰기, 식당 청소, 서빙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끝없이 집안 일만 해야 했던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터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위해 일한다는 것에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을 사장부부와 함께 신뢰를 쌓아가며 함께했던 결과로 주위에서 누구나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맛집 백반집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을 함께하며 불평보다 항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했던 혜미에게 점점 의지하고 신뢰를 쌓았던 사장 부부는 혜미를 후계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자식이 없어 나이가 들면 이 가게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10년 전 갑자기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 초롱초롱한 눈을 하며 일을 하게 해달라던 혜미를 눈여겨봤던 것이지요. 그렇게 30대 초반의 혜미는 고향에서 살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신만의 가게를 갖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3명의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혜미의 인생은 이제 완벽하게 행복한 일들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일까요?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그렇게 혜미를 힘들게 하고 뒤통수를 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혜미가 어렸을 때에는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갖지 못하고 항상 눈치만 봐야 했기에 혜미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면 사주고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가주고 학원을 보내달라면 보내주고 과외까지 모든 걸 다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며 자란 탓일까요? 3명의 자녀는 어느새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할 나이임에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3명 모두 언젠간 어머니가 가게를 자신에게 물려주지 않을까 하는 몹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혜미 역시 자신이 물려받았던 가게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자식들 모두 혜미의 가게에서 함께 일하며 능력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평생을 어머니 그늘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면서도 어머니가 다 해결해 줬는데 무슨 근성으로 식당에서 양파 썰고 서빙하면서 바닥 물걸레질을 하겠습니까? 식탁을 닦아야 하는 물걸레도 몇 번씩 돌려 쓰다 보니 식탁은 항상 고춧가루며 찐득찐득한 상태였고 음식에는 머리카락이 들어가 몇 번씩 손님들에게 항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은 사장놀이만 하고 싶었지 식당 운영을 위해 땀 흘리는 노동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계속된 손님들의 항의와 그로 인해 단골들까지 발길을 끊게 되자 식당 매출은 곤두박질을 쳤고 한 번 마음이 떠났던 손님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오냐오냐 키웠던 혜미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 못 차린 자식들은 서로 탓하기만 하며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간간히 행복하게 자산 모으며 잘 살고 있다는 연락을 주고받던 혜미의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저는 자식들에게 퍼주기보다는 저를 위해 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짐으로 저는 자식에게 집안 재산에 대해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많이 벌어놨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 있는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자기 용돈은 알바를 해서 충당하겠다고 하는 모습에 흐뭇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저렇게 알바하는 시간에 용돈을 충분히 줘서 학교 공부에 열중해 학점을 더 잘 받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하나의 작은 사회생활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꾹 참고 지켜봐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식 교육을 정말 잘 시켰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형님이 장손에게 집과 차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며 의아해했었던 거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도 장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큰형님에게 했던 그 말을 까맣게 잊은 채 막상 자신의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큰형님을 흉봤던 기억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남부럽지 않게 키웠고 아들의 성대한 결혼식이 곧 저희 성공을 뜻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도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호텔의 화려한 예식장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그녀는 모든 걸 해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중간 제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형님이 친척들과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서도 결국 다 해주는구먼. 그렇게 손에 꽉 쥐고 있다가 결국은 자식 앞에서 다 풀어버리네. 자기도 이럴 거면서 뭘 그렇게 현명한 엄마인 척 나한테 훈계질한 거야. 큰형님이 비아냥대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내 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생각하며 신경 끄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넓고 좋은 집을 구해주고 가구와 인테리어도 신경 써서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결혼식만 성대하게 치러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준비를 하다 보니 집도 인테리어도 심지어 가전제품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뒤 아들 재훈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작아 불편하다는 불평을 하는 것이었죠. 나중에 아이도 태어날 것을 생각해 미리 큰 차로 바꿨으면 한다며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자신의 다짐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들에게 해주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훈이는 잘 다니던 철강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에 머물기보다는 자신만의 사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는 열망을 키워왔습니다. 철강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무언가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했지만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죠. 직장 월급 평생 30년 받아봐야 서울에 내 집 하나 사는 건 절대 못한다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헛바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알바를 많이 해봐서 자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재우는 친구와 항상 함께 가는 치킨집의 손님들이 끊이질 않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거 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킨 없이 못 살잖아. 너랑 나랑도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치킨 먹는데 치킨집은 절대 망할 수 없어. 아들은 그날부터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치킨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장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였고 치킨 사업은 불황을 모르고 성장하는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여러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이 자신이 꿈꿔왔던 그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시장 조사는 안 해보고 오직 성공 사례만 보고 제대로 헛바람이 든 것이었죠. 엄마, 치킨 가게를 시작하고 싶어요. 1억만 보태주세요. 아들 재훈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니 걱정은 됐지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에게 1억을 보태주었습니다. 초반 3개월은 오픈빨로 매출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이 아주 제대로 큰 독이 되었습니다. 겁없이 시작했던 가게가 3개월간 승승장구하니 재호는 난 역시 될 줄 알았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오픈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인이며 새로 생겼다는 호기심에 찾아왔던 손님들이 단골로 전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4개월 차부터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결국 10개월이 됐을 때는 적자로 인해 임대료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기보다는 요즘 트렌드는 치킨이 아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남 탓을 해대며 결국 가게를 정리하게 됩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저희 지원을 받으면서 안일하게 살던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부모의 지원을 당연시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첫 사업 실패 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점점 더 저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지원해준 집과 차에 앉아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듯 한 착각에 빠졌던 것이지요. 한두 번 커다란 선물을 받으니 어느새 어머니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많을 거란 생각에 젖어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비싼 외식을 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걱정스러워졌지만 아들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재훈의 태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저도 집을 해준 뒤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데 아들에게 해준 집은 저에게도 하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저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치킨집을 실패하고 난 이후에는 종종 아들 집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방문하는 것이었지만 점차 방문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들과 며느리가 치킨집을 정리한 이후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집에서 같이 게임만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혜 씨는 아들 내외를 다독일 겸 반찬을 싸들고 방문하게 됩니다. 재훈아, 이거 엄마가 집에서 만든 반찬 좀 가져왔어. 냉장고에 넣어둘게. 게임은 적당히 하고. 며느리인 혜진은 처음에는 저희 도움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오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은 분명 호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방문이 잦아지면서 점점 며느리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하긴 한데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자주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너희 둘 다 게임만 하고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건 생각 안 하니? 저의 방문과 지적은 며느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재훈에게 그 불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제발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고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집을 어떻게 꾸리든 그건 우리 둘의 문제잖아.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당신도 좀 이해해줘. 그리고 우리 집 반찬 거의 다 엄마가 준 걸로 해결하고 있잖아. 그러나 며느리의 불편함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제가 또다시 반찬을 싸들고 방문하자 며느리는 참다 못해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에 너무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방식대로 집을 꾸리고 싶어요. 아니, 반찬 없다고 매번 김치 달라. 뭐 달라 할 때는 언제고 니들이 알아서 한다고 오지 말라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냐? 너희들이 매번 힘들다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는구나. 내가 안 오면 너희 집이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저는 황당하면서 불쾌함을 느꼈지만 며느리도 역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가정에 관여하지 말 것을 부탁했고 이로 인해 저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집 문제를 핑계 삼아 저에게 또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현재 집의 크기나 위치 때문인 것처럼 엄마 집에서 살아서 우리 사이가 더 힘들다 라며 불만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더니 결국 저에게 또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집을 새로 장만해 주세요. 이 집이 너무 좁고 아내가 불편해해서요. 우리 관계가 이 집 때문에 나빠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33평 아파트로 두 사람에게 충분히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거실과 방이 넉넉하게 있어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진지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이 부족하다니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둘이 살기에 충분히 넓고 결혼할 때 내가 원해서 마련해준 집이잖아. 집이 커진다고 너희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니? 아내와 내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집에 살아도 마찬가지야. 결혼했으면 이제 내 가정을 너 스스로 챙겨야지. 왜 자꾸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거야? 제 말에 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길 바랐지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보다는 더 깊이 찡그리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불행이 전부 저 때문인 양 마치 제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아 자신이 불행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요. 요즘 누가 이만한 집에 살아요. 친구들도 다 넓은 집에서 잘 사는데 저희만 이렇게 좁고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아들의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제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독립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제 도움에 의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을 마련해준다고 해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건 변하지 않아. 엄마가 언제까지 내 뒤를 봐줘야 하니?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해.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미 다 해줬어. 그러나 아들은 제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한 것이 전부 저의 탓인 것처럼 행동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답답함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그와 대화할수록 저에게 의지하면서도 저를 탓하는 아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저는 그를 위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서 멈춰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우는 사업 실패 이후에 끊임없이 다른 방법으로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빠르게 성공하고 싶어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고위험 투자에 계속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큰 손실을 봤지만 저에게 금방 돈이 나올 거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기회래요. 친구가 말했는데 거의 100% 성공이래요. 이번에만 좀 더 투자하게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금으로 모두 갚을 수 있어요. 너 사업 정리하면서 남은 돈은 어떻게 하고 나한테 와서 또 돈 얘기를 하는 거니? 그게 사실은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생활비를 좀 더 늘려볼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시작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90%가 됐어요. 지금 생활비는 물론 관리비를 낼 돈조차도 없어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너는 지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너가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집도 해주고 차도 바꿔주고 잘 살아보겠다며?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도 널 응원했다. 근데 결국은 또 나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돈을 달라고?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주시면 제가 급한 불만 끄고 갚을게요. 죄송해요, 엄마. 그 말을 들은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를 ATM 기계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화가 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그 집은 내 명의가 아니야. 내 명의였고 너가 이 집에서 나가 며느리랑 단칸방을 살든 월세를 살든 알아서 살아. 저는 재혼을 내쫓고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설마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다음날 부동산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부동산에 집을 급매로 내놓았고 집을 구경하러 오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머니랑 통화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제서야 제가 정말로 화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불이 나게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내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전화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의 버릇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금매로 내놓은 아파트는 내놓은 지 보름 만에 팔려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된 아들 부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아들 재훈의 핸드폰으로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갖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모든 은행 계좌 압류 문자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재훈 씨는 4일 동안 저희 집 문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통장이 다 압류돼서 생활이 안 돼요. 저는 그제서야 아들을 도울 결심을 했지만 단순한 도움으로 끝내지는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아, 그럼 각서 써. 월세 보증금은 빌려줄 테니 내가 땀 흘려번 돈으로 월급을 100만 원을 받던 200만 원을 받던 매달 50만 원씩 갚아. 그게 내가 도와주는 조건이야. 알겠니? 아들은 낮에는 쿠팡 배송,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매달 50만 원씩 저에게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돈을 갚아온 아들은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이도 생겼으니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살 거라고 보마. 하지만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너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는 일은 없을 거야. 너에게 쉽게 주는 일은 없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면 그때 물려줄 거야. 아들이 자동차 영업직에 취직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고객들을 만나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전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이라는 일이 낯설고 어려웠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작은 성과가 쌓일 때마다 자신감이 붙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쯤 아들은 그간 받은 월급에서 조금이라도 떼어 작은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이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과 스스로의 경제적 책임감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용돈을 받으면서 아들이 단지 철없이 부모에게 의지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아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책임감과 배려가 보였고 저 또한 마음 깊이 안도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종종 갈등이 생기곤 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고 자연스럽게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저희 충고와 조언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또한 아들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덕분에 우리 가족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간의 갈등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